자, 지금까지 이제 채권 투자나 대출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봤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수단들이 대출 계약서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제 설명을 쭉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기지든 프로젝트 파이낸스든 이제 관계없이 대출 시장에서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이제 그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토지를 보통 담보로 제공합니다. 물론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움직이는 금액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 뭐 건설을 하기 위한 비용 등 이제 금액이 굉장히 커서 완성된 부동산을 전제로 하고 나가는 대출이잖아요. 그 금액이 커서 아직 부동산이 건설되지 않는 토지만으로는 그 담보 가치가 이제 모기지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도 담보가 활용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동산이 담보의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가치가 크고 가치의 변동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심하지 않고, 그리고 또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팔아야 되는데 유동성도 비교적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 중에서는 이제 담보의 목적물로 굉장히 선호됩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담보와 보증 이제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담보는 왠지 물건으로 하는 것 같고 이제 보증은 사람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 개념이 맞는데 우리가 흔히 보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는 그 역시 이제 담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담보는 크게 이제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로 나눕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벌써 눈치챌 수 있지만 그중에서 이 인적 담보가 우리가 흔히 이제 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인적 담보를 말하는 거죠. 인적 담보라는 것은 제3자의 신용, 제3자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가 아닌 나머지 사람을 말합니다. 제3자. 이 3자가 그 3자가 이제 본인의 신용으로, 이게 신용이라는 것은 좀 달리 말하면 3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그러니까 일반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이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인적 담보라고 하고 보통 그걸 우리가 이제 보증이라고 부르죠. 아까 이제 대주와 차주 계약서에서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대출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나면 법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죠. 그때 이 제3자가 이 채무자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못할 때 이제 내가 도와주겠다 또는 대신 이행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흔히 보증이라고 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인적 담보죠. 이때 이제 제3자가 담보의 제공자 또는 이제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적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게 지급 보증입니다. 이제 방금 설명한 게 지급 보증이에요. 차주가 대주에게 원리금을 잘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내가 원리금을 대신 지급해 주겠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 약속하는 것. 이제 그것이 지급 보증입니다. 지급 보증을 해줬을 때 이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모습은 일단은 차주가 채무 불이행을 해야 되죠. 차주가 돈을 잘 갖고 있는데 이 보증인이 자기가 보증을 이행해 줘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차주가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아까 대출 계약서에서 봤지만 이 대주는 또는 채권자는 계약에서 정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채무자에게 이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담보가 제공됐으면 담보권도 행사할 수 있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더라도 그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반 재산에 뭐 압류, 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채권 회수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채권을 상환받지 못한 금액을 이 보증인인 제3자에게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인도 대출 계약할 때 보증인으로서 이제 같이 계약을 하고 내가 보증을 하겠다고, 그럼으로써 이제 보증 채무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 이제 보증인의 의무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대신 갚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제3자로부터 지급 보증을 받아 놓으면 채무자, 즉 차주의 신용 더하기 제3자의 신용까지 더해지니까 대출이 좀 더 안전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의 위험 관리, 특히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험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급 보증하고 유사한 게 이제 또 연대 보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급 보증의 일종이에요. 근데 보증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인제 시점이나 방법이 지급 보증보다 좀 더 강합니다. 이제 아까 일반적인 지급 보증은 차주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면 이제 대주가 차주로부터 최대한 회수하고 그러고도 회수 안 된 것을 보증인에게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연대 보증은 일단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을 하면 차주에게 재산이 있건 없건 뭐 갚건 안 갚건 관계없이 연대 보증인에게 보증 채무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주는 차주한테서 상환받든 보증인한테서 상환받든 이제 양쪽으로 그냥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주 입장에서는 차주로부터 대출을 상환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끝내고 이제 보증인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채무 불이행 발생하자마자 바로 똑같이 이제 그 차주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보증인이. 양쪽으로 이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겠죠. 그러니까 보증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대 보증이 훨씬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할 때 이제 보증의 형태로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뭐 결국은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동일하지만 채무 인수라는 이름으로 인적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차주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채무를 그 동일한 채무를 내가 인수해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가 돼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3자가 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이제 비슷한 형태죠. 그리고 이런 뭐 보증이나 채무 인수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제3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자를 위해서 차주를 위해서 뭔가 인적 담보 제공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제 신용공여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서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고요. 요런 인적 담보 외에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물적 담보잖아요. 부동산 금융에서는. 그러니까 물적 담보를 제공하는 데는 꼭 부동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닌 여러 가지 뭐 동산이나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것도 내가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담보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건, 주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저당이나 근저당인 거고요. 요건 뭐 다른 수단이 필요 없이 이제 부동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저당이나 근저당이라는 수단보다 좀 더 이제 구조화해서 편리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게 이제 담보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신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담보의 효과를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도 어떤 담보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대출의 신용을 보강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당과 근저당인데요. 근저당은 이제 저당 앞에 이제 근자가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당권이 뭐다 하는 걸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근저당은 어떤 차이가 있나 하는 걸 보면 되는데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그러니까 권리를 말하는 거죠. 저당권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걸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면 당연히 채권자가 되면서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자가 되는 겁니다.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당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개인일 수도 있고 뭐 회사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돈을 빌릴 때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만 빌리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기업이라고 치면 다양한 채권자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건의 대출 계약을 봐도 채권자가 다수였잖아요. 그 순위가 또 다르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이제 돈을 빌렸을 때, 근데 이 채무자가 이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게 되면 이 다수의 채권자들은 이제 자신의 채권을 상환받기 위해서 이제 채무자에게 요구를 하겠죠. 이 채권자들이 특별히 담보를 이제 설정하지 않고 그냥 신용으로만 다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이라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걸 이제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그 재산에다가 이제 뭐 압류, 가압류 같은 걸 하고 그런 것들을 또 경매하고 해서 다 이제 현금으로 환가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 채권 금액만큼 나누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 환가한 재산이 채권액보다 훨씬 크면 다들 만족스럽게 채권을 회수하고 그러고도 돈이 남는 거고요. 모자라면 이제 일부는 상환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채권자들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대출을 해준 채권자들 간에는 서로 이제 우선순위도 없고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해서 자기 채권 금액 비율만큼 이제 상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채무자가 돈을 빌리면서 이게 부동산 재산이 있다고 쳐요. 이 재산을 채권자 C에게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물론 이제 이 담보로 제공하려면 대출 계약서에서 그런 계약을 해야 되고 담보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다가 이제 등기도 해야 되고 그걸 공시한다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채권자 A와 B가 그 이전에 대출을 해줬는데 뭐 어떤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거면은 미리 통지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대출 계약에서 약속했다면 그런 일도 다 해야 되겠죠. 그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채무자가 어떤 특정한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했어요. 근데 이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서 채권단을 구성하고 뭐 일반 재산을 현금화 해가지고 채무에 충당하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하는데 단 이 부동산을 이제 판 돈만큼은 이 채권자 C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이 담보의 효력입니다.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바로 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죠. 채권자는 이제 저당권을 가진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저당권자인 거죠. 그러면은 다른 채권자들보다 좀 더 이제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부동산 팔아가지고 채무를 전부 충당할 수 있으면 이 채권자 C는 빠지는 거고요. 그러고도 다 못 받은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들하고 똑같이 역시 이제 같은 순위로 일반 재산에서 또 이제 자기 자녀 채권 금액만큼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자기 권리 보호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저당권에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첫째는 이제 공시의 원칙입니다. 저당권 설정했으면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이제 부동산은 그 소유권이라든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권리들을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이제 등기를 하잖아요.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등기부를 열람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이서만 약속하면 안 되고요.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순위가 확정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채무자가 이 하나의 부동산이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큰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채권자 C에게도 이제 담보를 제공해 줬고 채권자 A에게도 그 뒤에 해달라 그래서 또 담보를 제공해 주고 채권자 B에게도 담보를 만약에 제공해 줬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저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담보권자가 아닌 채권자들은 서로 간에 순위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재산을 다 환가한 다음에 자기 채권액만큼 나누어서 상환받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담보권자들은 그러니까 저당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은 누가 먼저 저당권을 등기했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처분한 돈으로는 제일 먼저 1순위인 채권자 C한테 먼저 갚고 그러고도 남은 돈이 있으면 채권자 A한테 갚고 그러고도 남으면 이제 B한테 갚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등기 설정의 선후, 시간적인 선후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아까 대출 계약서에서도 보면 선순위 대주, 뭐 중순위 대주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현실화되냐면 등기할 때도 이제 구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당권자는 경매 청구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인 거죠. 저당권자는 채권이 변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저당의 목적물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에다가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아서 충당한다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임의로 그냥 그걸 그 채권자가 팔아가지고 자기 채무 변제 충당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당권의 행사는 공권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법원이 팔고 그리고 이제 평가된 금액 중에서 자기 권리에 해당하는 만큼을 배당받는 형태로 채권을 변제받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법원에다가 그런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이제 가장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인제 권리인 거죠. 요런 게 저당권의 성질인데요. 이 저당권은 아까도 봤지만 이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어떤 대출 계약을 하면서 어떤 그 특정한 대출 또는 특정한 채권에 대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이제 저당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딱 발생하는 그 채권만을 담보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거래에서 그 채권액이 이렇게 막 변동하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예를 들어 그냥 저당권은 채권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 저당권 다시 설정해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 채무자, 채권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내용만 정해 놓고 이 둘 사이에서 계속적인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그 불특정한 채권을 특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그런 형태의 저당권을 근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와 채권자 정해 놓고 한도액이라는 것을 이제 그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거든요. 채권 최고액 얼마에 이르기까지 이 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제 채권 채무 관계는 요 근저당권으로 담보한다 하는 식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출 계약서에서도 그걸 근저당으로 해 놓으면 중도에 쪼끔 그 일부 상환을 하거나 또는 이자가 연체돼서 쌓이거나 하는 그 모든 변화들을 다시 저당권 설정하지 않고 애초에 정한 근저당권 하나로 인제 다 인제 그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요 근저당권이 중요한 게 요런 편리함도 있지만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저당권이라는 건 순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저당의 내용이 바뀌어서 다시 설정하고 하다 보면 혹시 그 뒤에 누군가가 추가로 이제 저당권을 설정해 놨는데 내가 애초에 설정한 저당권을 없애고 인제 다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순위가 그 뒤로 밀릴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순위를 보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근저당은 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금융에서 활용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저당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근저당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저당이나 근저당을 사용하게 되면 저런 저당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대출 계약과 함께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고 그거를 등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둘이서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저 대출 계약도 봤지만 뭐 자금도 관리하고 이제 대출 하나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저당과 근저당은 딱 인제 담보권을 설정하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업무들은 그 채권자, 채무자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제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도 쪼끔 다르지만 대출과 관련된 이제 모든 업무를 다 포괄해서 취급을 해 주는 그런 신탁 상품이 있습니다.